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갈등이 커지자 해당 행위 시 후보자 교체란 강경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방선거를 41일 앞두고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당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해 일부 후보들의 독자 선대위 움직임도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친한계 반발은 거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오지 말라는 게 해당 행위냐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지 명백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밖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 누구냐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장 대표를 향해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인 15%를 기록했습니다.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25%로 조사돼 보수 텃밭도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장철민, 이기현 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책임정치 시작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우시죠? 결선까지 갔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또 남은 게 많은 선거긴 했는데, 네. 근데 결과 나오니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큰 차이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좀 추스려지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야 뭐 사실 국회에서도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더 잘 준비하고 지금 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뭐 일종의 이제 대전의 미래와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저한테 주셨던 또 많은 이 마음들과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 나은 정치로 더 잘해 나가야겠구나라는 계기로 만들면 되니까요. 뭐 응원하셨죠? 주드렸습니다. 그럼요. 장 의원은 워낙 의정 활동을 잘하시고 네네. 또 민주당을 상징하는 또 충청도의 앞으로 기대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도전이어서 조금 아쉽게는 됐습니다만 아마 좋은 자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더 큰일 하시도록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지방선거로 이제 사실상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뭐 민주당이 사주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를 즉시 교체하겠다. 그 해당 행위라 하면 그 전날 강원에 갔다가 김진태 후보로부터 지금 중앙당 하는 꼬라지 때문에 열불나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결자 해제하라. 이 말을 듣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쳤더니 또 배현진 의원이 거기에다가 바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미국이나 가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만나면 꼭 업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지금 대부분 열세인 상황에서 나한테 비난하지 마라.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정치 오래 해서 저한테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06년도일 겁니다. MBC 정권 출범하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18대 총선을 준비할 때 손학규 당대표셨어요. 네네네. 본인이 이제 종로에 출마해서 박진호 의원하고 아마 경쟁했을 텐데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든 과정이어서 당대표이면서도 불구하고 유세도 못 다니고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종로에만 계셨어요. 그 이제 본인 선거 나갔던 것이어서. 그래서 선거운동은 강금실 그 당시 그 공동선언장을 영입해가지고 지역 유세는 당신이 다녀라. 이렇게 했던 약간 기이한 적이 한 번 있었고 18년도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첫 지방선거 때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 저쪽 당이었는데 그때 워낙 뭐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저쪽 당이 안 되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서 홍준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본인 유세를 다니다 창피하니까 유세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그 정도. 자존심도 세잖아요. 세잖아요.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그 당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가 대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건 뭐 당의 지도가 낮은 것의 핵심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윤석열 리스크도 극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짊어지고 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뭐 미국 가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무슨 초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미국 갔다 왔다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한국 국격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런 일을 벌이고 들어오니 후보들이 어떻게 그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니거나 후보들하고 손잡고 다니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본인이 초래한 리스크가 완전히 고도 농축돼서 이 상태로 보면 장동혁 대표 지방 유세 지원 못 다닙니다. 지금 이미 서울 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오지 마라. 장동혁 오지 마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윤상현 면전 앞에 두고 이제 선수를 했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당 대표가 사실상 왕따 되는 푸대접 받는 이러한 것도 있고 인터넷 밈에서는 늑구의 기한까지 비교해가지고 이 두 분의 출장해가지고 저 이렇게 했던데 참 조롱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렇죠. 그 뭐 우상호 후보님 바쁘시니까 저라도 대신 업고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그 야당의 대표가 그러게요. 제일 이런 야당인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일할 네. 수가 있는 거. 사실 뭐 해당 행위라고 따지면 무슨 후보들이 지금 무슨 해당 행위를 하겠어요. 자기 선거에 너무나 절실한데 이건 본인이 사실 모든 이 해당 행위의 그냥 중심이자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사실 좀 걱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계엄 탄핵 뭐 이런 등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깨졌어야 되는데 안 깨져서 저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요즘은 진짜 들더라고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 내부적으로 이 하나로 전혀 모이지 않는 사실상은 서로 이미 적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어떤 공천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런 갈등들이 저렇게 정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뭐 국민의힘 뭐 이 야당 보수진영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지금 이런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뭐 대구 공천 관련해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제가 부산 대구의 민심을 좀 들었더니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확 망해라 국민의힘이 예. 망하고 새로 재건을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여기에서 생명줄 조금 호흡기 산소호흡기 좀 연장하면 저 모습 젖꼬라지 그대로 그 사투리 젖꼬라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또 민주당은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런 장동혁 대표 아니면 국민의힘이 모습이 고맙겠지만 한국 정치 전체를 봐서는 제1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면 민주당도 집안 싸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역대 선거 결과가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한번 크게 이기면 그다음에 바로 그 정당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이어서 그러면 네.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가 계속 뭐 저희 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요청하는 것인데 윤하고 결별해라. 이제 윤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보수를 얘기한다고 하면 보수의 기치에 맞는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저 당이 저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좀 공포스러운 건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철민 의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정기 개편에 어떤 모티브가 제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후의 모습이 한국 정치가 합리적인 경쟁 구도로 그러니까 정치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합리적 구도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극단의 정역만 남아서 이들이 정치 이외에 다른 공격들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누가 이기든 저희가 물론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만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고 합리적인 정당들이 국회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틀들이 깨어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아까 그 18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제 기억에는 저희 당이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 뭐 18대 어마어마한 패배와 뭐 등등의 사실 19대도 뭐 대선 진짜 지구도 80 어려움이 몇 석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있었죠. 네. 통합민주당인가? 근데 그렇게 있었죠. 그때 당내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어떻게 수권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도 제 기억에는 항상 핵심은 두 가지였거든요. 이 국민들께 우리의 수권 능력을 다시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우리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처절하고 어려운 고민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뭐 입장차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이후에 저희가 뭐 총선이나 뭐 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저는 지나고 나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국민 신뢰와 수권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있긴 있나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수 있고 선거는 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당이 가져가야 할 어떤 가치와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뭐 저희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린 상대당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교훈을 또 찾아야 될 것이 민주당이 그때 의석수가 100석 미만으로 상당히 쪼그라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 아마 제 기억에 한나라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친박 싸움하다가 결국은 망했거든요. 그랬죠. 그 과정 민주당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책임 정치 시간이 장철민 의원님 떠나 보내야 되나 지금 결선까지 가셔서 이 젊은 바람 정말 대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지 아니면 저로서는 또 반가운 마음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광역 단체장이 사실상 다 이제 본선에 올랐다고 친다면 민주당은 현역 광역 단체장이 모두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왜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어떤 정치, 새로운 어떤 변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새로운 어떤 진영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을 바꿔줘라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게 다 나타난 것들이 아닌가 싶고 사실 저희 당의 원래 이 단체장들이 뭐 못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충분하게 역할들을 하시고 실제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 후보로 이번에 이제 되신 분들도 그런 어떤 시대 변화의 욕구를 얼마나 잘 부응해서 정말로 앞으로 이 선거도 잘 치러 나가고 이 4년의 지방행정을 잘 펼치느냐가 저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또 당부의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라는 옛 말이 있는데 5분의 저희 쪽 광역단체장들이 다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창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당선되신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경선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정말 바닥에서 일고 있는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찾는 이 민심의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저게 5분이 다 이번에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저희 선출된 후보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특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을 보면 가장 나이스한 가장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에서 경북에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민주당이 최선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바람들도 이것과 같이 엮여서 민주당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와 같이 손잡고 새로운 지방정권의 시대,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들이 경선에서 보여졌고 또 선출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결선조차 못 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놀랐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도 경기도는 결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 깜짝 놀랐죠. 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정도 되는 규모의 여론조사가 이 정도까지 좀 틀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원래 이제 예측됐던 부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리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 경기도와 서울도 좀 이게 확실히 예전에 저희가 당내 경선을 치르던 방식이나 당심을 읽고 그거에 부응하는 것들을 저희 선출직들이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냥 이제 뭐 보여지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다른 이 움직임들과 생각들이 경선 과정에서 표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당심을 관통하는 이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가장 컸던 건 윤석열 정부 3년 반에 이 대한민국의 후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큰 생각인 것 같고요. 이때 탄핵으로 새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켜내야 된다. 특히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정말 이제는 세계 경제가 아까도 여기 앞에 전문가들 오셔서 국제 문제를 좀 다뤄주셨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호르무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세계가 하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위기 국면을 정말 윤석열한테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것을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한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 위기를 빨리 대한민국의 정상화로 안아들여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지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거는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친다면 네. 여러 주자들이 다 괜찮을 건데 최종 주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당심을 이끄는 당심을 관통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가령 때로는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출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선명한 노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지방 정부를 이끌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후보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보겠다라고 다 기치를 걸고 했는데 선택받으신 분들의 핵심은 그래도 이분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선거에서 특히 경기도라든지 서울에서 선출된 후보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선출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처럼 기초단체장 출신인데 가장 실용적으로 시정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재질을 보여줬던 역량과 성과를 보여줬던 후보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경기 선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긴 했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심이라는 게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서울과 때는- 경기가 솔직히 달랐어요. 네. 관통하는 당심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흔히 뭐 명픽 논란 뭐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명픽이 됐든 아니면 뭐 선명한 노선이 됐든 아니면 뭐 지금까지 구축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혀 선명하지 않은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캐릭터를 명확하게 구축한 것이 훨씬 더 이 당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잘 다가가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오히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 당원들도 그냥 동일하게 그냥 뭐 잘 싸우면 무조건 좋아 이런 것도 요즘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무조건 좋아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 정치인이 이 후보가 우리에게 어떠한 선명한 이 캐릭터로서 쓸모가 있을 거냐 이거를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다가가게 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서울 경기 선거를 보면서는 조금 확실하게 한 게 서울 경기는 특히나 조직 선거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뭐 워낙 인구가 네네. 어마어마하게 당원도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거기 뭐 무슨 조직적으로 몇 명이 돕는다고 사실 진짜 요만큼도 전환되는 선거가 아니라 진짜 고공전만 하는 선거인데 그런 선거일수록 정말로 캐릭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전 후보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라든지 조직은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수준에서 캐릭터로 좀 과반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용주의적인 캐릭터든 아니면 선명한 싸움꾼의 캐릭터든 아니면 확실하게 대통령을 지키는 정말 이 그런 캐릭터든 이런 것들이 이 당원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뭐 이게 그냥 지금 제 사견이긴 하지만 해봤습니다.
저도 서울과 경기는 전망이 다 틀렸어요. 경기는 결선이 갈 거라고 네. 봤는데 추미애 후보가 결선 없이 후보 확정지면서 그러면 서울은 결선 가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중에 의견이 모아진 게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국힘 후보조차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누가 나가도 우리는 이긴다. 좀 더 선명성 강한 후보를 했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세훈 시정 끝내고 탈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는 압도적 1위 후보 내세야 되고 그게 또 명픽 행정의 길이 맞닿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이 당심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규정하는 시선은 정말 어리석은 시선이다.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집단 지성이 지금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좀 달랐다는 것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의 그 긴 시간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긴 안봉서부터 시작해서 실용적 판단까지가 이번에 같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어디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대구에 김부겸 총리 가 계시지만 네. 저는 부울경이라고 봅니다. 부울경 중에서도 저는 부산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승리가 경남과 울산을 견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총리의 승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현실화된다면 대단한 성과이고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이죠.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과를 내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김부겸 총리 갖고 있는 그 개인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대구를 탈환했다기보다는 대구를 이제 승리했다라기보다는 김부겸 총리 갖고 있는 워낙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와 그리고 헌신이 대구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고 또 대구 시민들이 정말로 이 정권 국민의힘을 혼내줘야 되겠다. 다시 보수가 제정신 찾도록 채찍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대구시장 선거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전체 선거를 이겨내는 핵심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저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또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김부겸 총리가 없었으면 대구 선거는 이렇게 안 되죠. 이건 사실은 당의 힘이라기보다는 김부겸 총리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대구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과 맞습니다. 노력들 이런 게 축적된 거에다가 저희가 지금의 이제 이 여당이고 일당으로서 앞으로 전폭적으로 사실은 김부겸 총리가 또 후보로서 나중에 대구지구 시장으로서 하는 일에 저희가 모든 건 다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냥 얹어줘서 지금 선거를 이제 하는 것일 뿐이지 김부겸 총리가 없었으면 대구시장 선거판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방송에서는 실제 판단이 이기현 의원님하고 같은데 방송에서는 대구 얘기를 자꾸 하고 싶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선을 대구에서 그리는 게 부산에도 도움이 되고 이 경남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돼서 대구 선거가 정말로 히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서의 이 변화가 김부겸 총리님이라는 훌륭한 후보 덕이기는 하지만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변화, 정치 변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진짜 큰 역사고 훌륭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야만 진짜 변화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이거는 뭐 저도 민주당인의 한 사람이고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 더 큰 바람을 갖는 거긴 하지만 꼭 대구 선거가 더 많이 주목되고 실제로 결과도 변화의 상징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그러면 사실은 진짜 국민의힘도 안 변할 수도 없고 저희 민주당도 안 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대구 선거 결과가 가져오는 그 파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정치 변화의 그 계기를 이번 대구 시민들께서 좀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이라는 인물의 당선도 저는 중요하지만 김부겸이 이끌 대구시의 변화를 대구 시민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평가가 한번 다르구나.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김부겸 총리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네, 사람이거든요. 당에서 당직자로 이제 김부겸 그 당시 그 선대위원장 모시고 일도 여러 번 해보고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하실 때 제가 민정비서관이어서 나름 호흡 맞추면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단체장을 안 해보셨지만 굉장히 실무가 뛰어나십니다. 실무적 감각이 현실 감각에 맞춰서 절대 관념적이거나 교조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큰 도구만 이렇게 관념 가지고 이제 바라보시는데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스피디한 판단을 내리시고 그게 행정관료로서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행안부 장관 총리하시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분이 대구시장 가면 그 이전에 대구시장들이 보여왔던 거는 정말 천양지차의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문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총리하시면서 언론의 보도가 좀 나는데 기억을 잘못하실 텐데 그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럼요. 네, 뭐 네. 청년들을 뽑질 않았는데 대기업들 다 설득해가면서 대기업 총수들과 1대1로 협약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발표해 나가셨어요. 그게 사실은 코로나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가 그나마 확보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 대구에서도 이런 효용감 있는 역할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강의 자원이 지금 다 동부 벨트에 나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부산 전재수를 시작으로 울산, 김상욱, 경남, 김경수 그리고 강원, 우상호에 이어서 활용점정 어쨌든 대구의 김부겸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부담이 되는 대목 남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틀 전에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내정됐고 발표만 앞둔 상황이다. 워낙 그분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오딩만 따서 더블 코트 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통 정리가 잠시 남긴 남았지만 송영길 인천 계양 연수 감 연수. 그리고 이광재 경기 하남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 더가 하정우 북갑 출마한다. 순방 갔다 오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지금 가장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에 대해서는 전체 선거 판세에 아무래도 좀 악영향이 우려된다. 는 부정적 기류를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면 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또 김용남 전 의원이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을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산갑은 또 김남국 지금 현재 대변인으로 뛰고 있는데 김용 전 본장이 지금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번에 출마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친명계 의원들의 릴레이 선언도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이번 다 선거 아셨습니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여러 개가 비면서 14곳이 됩니다. 13곳에서 14곳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미니 총선급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지방선거의 승리에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정부는 저희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지만 지방정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네. 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교체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고 이것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민주총선격의 보궐선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의 전략공천 핵심은 지방정부의 교체의 가장 최적의 후보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기는데 조응하는 보궐선거가 되도록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것입니다. 네. 과정에서 뭐 김용 부원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으로서 다 말씀드리거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어떤 형태의 결정이든 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정부의 교체와 조응하는 그런 후보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공천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뭐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 재선거가 끝나지 얼마 안 돼서 뭐 중앙당에 이런 거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어서 그냥 사견만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특한 전략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일종의 약간 중간 선거, 중간 보궐선거 성격이 생겼을 때는 저희 당이 기존에
대부분은 어떤 변화, 혁신, 외연 확장, 새로운 에너지 이런 뭔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하는 컨셉이나 그런 어떤 전략들이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부분들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국민들께도 그런 말씀들 드리면서 이제 공천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4석이나 14곳에서나 선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이야기하기는 상황들이 나도 너무 복잡한 느낌. 오히려 통합이 오히려 더 컨셉으로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이 공천을 하고 또 이후에도 우리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의 그 부분들을 오히려 단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천을 하고 있는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뭐 이광재 선배 뭐 이 선당무사에 지금 상징이 돼 있으니까 뭐 이광재 전 의원이든 송영길 전 대표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을 다시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은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리스크는 조금 관리하는 이제 그런 공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당 지금 전략자라고 해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제로 이제 송영길 대표 뭐 이제 이 연수나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가자라는 방식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 인물들에 대한 말씀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지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전략 공천이 향후 지방선거 직후 있을 8월 전대와 연장선에서 지금 이 판이 짜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으시겠죠? 전략 공천은 이제 당 지도부가 하는 거죠. 네. 경선 없이 그냥 이제 전략적으로 꽂는 거죠. 네. 색깔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도 다음 전당대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그런 구도로 이 성격을 내야 8월 달에 전당대회 출마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전략 공천은 자기가 경선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은 아까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통합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가는 민주당이라는 구도를 잘 그리는 이런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마음의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 선거 공천이 절대 질 수 없는 저희가 대부분의 지역을 지금 대구와 그다음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저희가 준재수 의원이 내놓은 자리입니다만 대부분의 자리들이 14개 중 대부분의 자리들이 민주당에서 의석을 내놓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수해 와야 하는 그런 큰 전략적 부담을 갖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자기의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뭐 정치인이 자기 다음 선거 생각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당연히 저도 경선 끝나자마자 삼선 준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실제로 다음 열릴 이 선거판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는 건 이제 방금도 이제 제가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음 전당대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리고 우리 당의 에너지를 단단하게 통합시킬 거냐라는 방향으로만 이게 작동하기만 하면 다음 전당대회를 고민하고 하면서 그 판을 그려나가는 게 당의 이로운 방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거를 성공적으로 사실은 당내 갈등 요인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아까도 사실은 바로 걱정하셨잖아요. 예전에 친박 친이의 이 갈등 때문에 망가졌던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를 잘 정돈해 나가면 뭐 훌륭한 거죠. 네. 지금까지 이기현, 장철민, 이기현 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한 책임 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